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번 7월 23일에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LIGN-X1이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LIG는 ERS-500A라는 FAO-10용 공랭식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 레이더의 하드웨어적 개발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레이더를 실제로 항공기 등에 탑재해서 시험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 시험 사업의 후보로 거론된 곳은 네덜란드의 왕립항공우주센터가 아니라 영국의 키네틱큐와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였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키네틱큐는 우리로 치면 영국의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으로 이번 시험에 대략 100억 원을 요구했고,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는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엠브라에르가 50억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안한 이유는 한국이라는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은 이런 시험을 한 경험이 많고 시험 인프라도 훌륭하며 한국과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엠브라에르는 파격적 가격을 제시해서 LIG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이번 MOU를 통해서 LIG의 FAO-10용 레이더가 네덜란드에서 시험될 거라는 걸 알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하지도 않던 엉뚱한 나라의 회사와 레이더 시험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는 1919년에 창립된 100년이 넘은 네덜란드의 국영기업으로 네덜란드군에게 각종 정비나 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하고, 특히 주력 분야가 각종 시험 평가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LIG의 FAO-10용 레이더는 네덜란드에서 시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네덜란드가 선택된 이유는 거리상으로는 브라질보다 가깝고, 그리고 가격 측면으로는 영국의 키네틱큐보다 저렴하게 요구해서지 않을까 짐작이 되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LIG의 FAO-10용 레이더는 항공기 시험용 예산을 타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연하지만 LIG의 ERS-500A는 LIG의 자체 예산도 투자되었지만 모든 개발비를 LIG가 투자해서 개발한 레이더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 레이더는 정부의 연구과제를 LIG가 따내서 개발한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항공기 탑재 시험은 LIG가 연구과제를 따내는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험은 기본적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예산을 따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 측 내부의 일부 인사가 반대함으로써 예산을 따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LIG 측은 내년에는 예산을 따낼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레파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레파토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한국형 하롭과 그리고 대방사 포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의 전파를 추적할 수 있는 지능탄 기반 RF 표적 탐지 및 정밀 추적 기술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을 따내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한국형 하롭과 대방사 포탄 개발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개발자분들이 했었죠. 올해는 예산을 못 따냈지만 내년에는 따낼 거라고요. 그런데 LIG의 FAO-10용 레이더 개발자분들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웃긴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LIG의 MOU 체결에 놀란 것입니다. 예산을 따지 못해서 예산을 딸 때까지는 시험을 못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왕립항공우주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레이더를 항공기에 탑재해서 시험하는 걸 준비한다는 게 놀라웠던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화는 그래도 자체적인 예산으로 무기 개발을 제법 하지만 그에 반해서 LIG는 자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자체 예산으로는 연구 개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럼에도 LIG 측은 이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이미 100억 정도의 자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기원의 예산을 따지 못했는데도 FAO-10용 레이더의 항공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고 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 그 국기원의 일부 인사라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정부 예산을 타내서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회사나 학술기관은 많고 그 많은 곳에 전부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업은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정부 예산을 타내서 개발 사업을 지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 써온 정부 예산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LIG는 이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정부 예산을 타내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2번은 수랭식 레이더를 개발했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자 최근에는 공랭식으로 전환해서 1번에서 2번 정도 정부 예산을 타내서 개발한 게 이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 지원을 중단해버리면 지금까지 사용한 정부 예산은 말 그대로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사업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그 국기원 인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LIG가 탄했던 예산은 뭔가의 장비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예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 개발 예산으로 일종의 R&D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예산에 LIG 측 자금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발한 게 이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국기원의 예산을 타내서 그걸로 항공시험을 하려 했던 건데 예산을 타내지 못한 거죠. 물론 개발자분들은 내년에는 타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만일 정부 예산을 타지 못한다고 해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개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한화가 아닌 LIG가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지속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개발자분들이 자체 예산으로라도 개발하자고 이야기해도 경영진들이 쉽게 허락할 것 같지도 않고요. 특히 이번에는 한 번에 100억이라는 상당히 큰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LIG 측 경영진들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레이더는 비단 FA50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우리나라의 무인전투기에도 탑재될 것이고 그래서 수요 면에서는 오히려 한화가 개발한 KF-21용 레이더보다도 수요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FA50용 레이더를 개발하는 건 LIG만이 아니고 한화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LIG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개발했다가 한화와의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면 LIG 경영진들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개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와 FA50용 레이더를 항공기에 탑재해서 시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니 제발 정말 LIG 개발자분들의 이야기처럼 내년에는 정부 예산을 따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정식 계약이 아니라 MOU만을 체결한 건 내년에 예산을 타내면 정식 계약을 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정말로 내년에는 예산을 따내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현대에 이어서 한화도 미 해군 함선을 수리할 수 있는 MRO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 현대 측에서 MRO 자격을 획득했을 때 한화도 이번 달 안에 자격을 획득할 거라고 했는데요. 현대 측은 이번 달인 7월 11일에 MRO 자격을 획득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 국내 최초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2일에 한화 측에서도 MRO 자격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불과 11일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대는 2월에 실사를 했고 한화는 4월에 실사를 해서 솔직히 사업 진행은 한화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화 측에서도 보통 MRO 자격을 획득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데 본인들은 7개월 만에 획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과 11일 차이로 현대 측은 자신들이 국내 최초로 MRO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상당한 광고 효과를 본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 MRO 자격 획득은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미국 측에서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 일처리도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 측보다 미국에 더 중요하다는 건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소를 계속 방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15일에 주한미국 대사가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함선을 우리나라에서 수리하는 건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건 우리 양대 군함 건조 조선소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의 다윈 기지에서 호주 최대의 국제 공중전훈련인 피치 블랙 훈련이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피치 블랙 훈련은 다국적의 나라들이 참가해서 서로가 다른 종류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해봄으로써 조종사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역대 훈련 중에서 가장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총 20개국에서 140대의 항공기와 4,000명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F-15K 6대와 100명의 인원이 이번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훈련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번 7월 24일에 이탈리아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추락하면서 훈련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뭐 다행히 조종사는 탈출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훈련이 재개되어서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F-15K와 인도공군의 수호이 30 MK1이 맞붙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누가 이겼는지는 밝히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장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F-15의 조종사들이 인도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칭찬을 했으며 미국 전투기들이 러시아제 수호이 30 MK1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F-15K가 인도의 수호이 30 MK1을 상대로 승리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호이 30 MK1은
수호의 전투기에 카나드를 달고 추력 편향 노즐을 달아서 기동성을 극대화한 기종이고, 레이더로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상 성능으로는 아직 A사 레이더로 개량이 안 되어서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F-15K보다는 더 앞서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F-15K가 공중전에서 수호의 30 MK1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이게 전투기의 성능 때문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기량이 우수해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원상 성능을 비교해도 그러하고, 장교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전투기들이 수호의 30 MK1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전투기의 성능 때문보다는 우리 조종사들의 기량이 우수해서 이긴 게 아닌가 하고 짐작만 해봅니다. 인도의 수호의 30 MK1은 과거 2019년에 있었던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의 주력기로 참가한 기종으로, 그 당시 인도는 파키스탄의 전자전에 걸려서 파키스탄의 F-16에 패배했고, 그 후로 인도는 수호의 30 MK1에 자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개량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훈련에 참여한 조종사가 그 공중전에 참가한 조종사인지, 그리고 수호의 30 MK1이 레이더를 인도산 A사 레이더로 교체한 모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훈련에서는 전자전으로 전투기가 무력화된 걸 상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상 성능은 수호의 30 MK1이 우리의 F-15K보다 앞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는 우리 조종사들의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훈련에는 수호의 30 MK1 말고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라팔과 그리펜 등 여러 가지 기종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의 조종사들이 다양한 기종을 상대로 공중전을 해봄으로써 우리 조종사들의 기량 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공중전 전략을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조종사들의 건투를 빌며 훈련 잘하고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드디어 76mm 철갑탄이 개발 완료되어서 올해 안에 양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연평해전을 해서 승리했고, 그리고 우리가 연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바로 76mm 함포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교전했던 북한 선박들은 대부분이 76mm 함포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2차 연평해전에서는 북한의 등산곳 684호가 우리의 76mm 함포를 맞고도 침몰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성공을 했고, 그 원인이 북한의 함선에 이중장갑이 적용되어서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런 이중장갑을 관통하기 위해서 76mm 철갑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 개발에는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2019년부터 다시 개발에 들어갔고, 총 사업비 54억 5,300만 원을 들여서 42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는 76mm 철갑탄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참고로 76mm 철갑탄의 구조를 보면 앞에는 공기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얇은 알루미늄 캡이 씌워져 있고, 그 후방에는 고강도 합금강으로 제조된 관통자가 자리 잡고 있으며, 관통자 내부에는 고폭탄이 들어있고, 신관은 포탄의 가장 후미에 위치한 탄저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저부에 전자식 충격지 연신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1차로 적 장갑을 관통하게 되면 2차로 이중 장갑을 관통할 때까지 터지지 않고 있다가 이 지연신관에 의해서 이중 장갑을 완전히 관통한 다음에 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은 이중 장갑을 가진 북한의 포함도 충분히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76mm 철갑탄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76mm 함포를 두세 발만 북한의 포함에 명중시켜도 이 두세 발로도 북한의 포함을 충분히 침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봤는데요. LIG가 FA-50용 레이더의 시험용 예산을 타내지 못해서 네덜란드의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MOU만을 체결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F-15K가 인도의 수호의 30 MK1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나 합니다. 아무튼 LIG가 내년에는 예산을 타낼 수 있기를 기원하고 호주에 간 우리의 장병들이 훈련 잘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